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언론 보도를 접하면 참 세상 살기 무섭다 이런 생각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주 흉악한 범죄, 연쇄살인, 또 시신훼손 범죄, 게다가 뚜렷한 범행 동기를 알 수 없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빈발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인간의 문제가 있을까요? 정부가 잘못 대처하고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들 좀 풀기 위해서 범죄 심리학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각종 방송에서 많이 얼굴을 본 낯익은 얼굴일 텐데요. 이수정 교수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방금 표현한 것처럼 실제 그런 흉악범죄가 통계상 늘어나고 있나요? 4대 강력범죄라고 하면 이제 살인, 강도, 성폭력, 이제 방화까지 이렇게 이제 포함을 시키는데 숫자가 늘어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숫자가 늘어나는 비중이 성폭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로 이렇게 이제 보이죠. 네. 네. 살인과 강도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강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어떤 치안 능력 같은 게 향상이 되면서 강도 사건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인 같은 경우에 정체된 수준에서도 살인의 양상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죠. 과거에는 이제 범행 동기가 비교적 설득력 있는 다른 사람도 이해할 만한 이런 이제 범행 동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면 오늘날은 이제 범행 동기를 알기가 좀 어려운. 제가 아까 소위 묻지마 범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라는 게 무슨 범죄명은 아니고요. 동기를 알 수 없다 하여.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피해자와 가해자가 관계가 있다거나 금전적인 문제라거나 이러면은 이제 살인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살인 사건들은 동기가 불분명한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얼마 전 그 강남역 살인 사건,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게 대표적인 그런 예로 지금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무리 방어할래야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인명 피해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연쇄 살인 이런 것도 옛날에 비해서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연쇄살인이 이제 보통 한 3명 이상 피해자가 있으면 연쇄살인이다. 그리고는 중간중간에 냉각기라는 게 있으면 연쇄살인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종류의 피해자가 여러 명인 범죄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죠. 네. 범죄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글자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심리적 원인을 캐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범죄 심리학에 활용되는 그 영역은 다양합니다. 사법제도 전반에 걸쳐서 활용이 되고 또 형사정책을 위반을 할 때도 사실은 범죄자의 특성을 모르고 법률을 만드는 것보다 물론이죠. 좀 더 잘 알고 법률을 만드는 게 훨씬 재질력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죄 심리학이 활용이 최근에 많이 되기 시작했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전자발찌 같은 것들 그런 이제 전자감독제도가 사실은 굉장히 인권 침해적이죠.
근데 이제 그런 전자감독이라는 게 도입될 때 그러면 이제 그런 응보적 그 형사 책임이 다 소각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전자감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왜 발생하느냐를 놓고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재범 가능성을 담보로 해서 전자감독을 하게 되는데 그 재범 가능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예요. 예. 예. 사회적으로 뭐 경제가 어렵다고 재범 가능성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명이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명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아주 극소수가 이제 전자감독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 중에 도대체 누구를 전자감독을 해야 되느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렇죠. 그걸 이제 감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건 개인 특성이거든요. 그건 범죄심리학자가 그렇죠. 상담을 예. 통해 파악해낸다. 네, 뭐 내지는 이제 어떤 평가를 하는 기준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예.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심리학의 한 분야인데 네. 특별히 범죄자들의 심리만을 연구하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왜 이런 걸 하셨습니까? 그거는 정말 저의 본인은 아니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지경에 빠지게 됐는데, 저도 이제 보통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특성을 연구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예. 그게 아마도 99년도까지는 뭐 그런 과정 중에 있었다. 일반적인 심리학.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을 제가 전국에서 교정학과가 있는 학교로 직장을 이제 가게 되면서 교정학과라면 그게 결국은 교도소학과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 근무를 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교정시설이라는 데가 뭐라는 데인지 정확히 모르고 예, 이제 예. 그 학교를 입사를 했는데 가본 적도 없고. 그렇죠. 예, 범죄를 뭐 저지르지도 않고 피해를 당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막상 경기대학교를 가고 보니까 결국 교정 행정과 연관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과제도 역시 범죄자들, 수용자들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라 라는 거였어요. 예. 네, 당시만 해도 교도소 안에서 뭐 서로 죽고 죽이고 교도관이 죽기도 하고 또 수용자가 교도관에게 맞아서 죽기도 하고 그렇죠. 예,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90년대에 발생하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위험한 조치를 2000년대 들면서 어떻게든 뭐 관리를 할 수 있는 데에 네. 이제 범죄자들의 개인적인 특성도 고려를 해보자 하는 게 이제 제가 그때 뭐 경기대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한 일입니다. 네. 그런 거는 근데 논문을 읽거나 책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직접 교도소에 가서 네. 흉악한 범죄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심리 상담을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 신분이 민간인이었고 더군다나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예. 당시에 이제 그 교정 행정을 운영하시던 분들께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셔서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이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대부분 거절 당했었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거절을 당하면서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당시로서는 사실은 국내에 이제 뭐 형사사법 시스템하고 형법 체제하고 그리고는 그때 주로 많이 봤던 것이 영문으로 된 서적들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가장 궁금증이 들었던 게 사실은 성범죄예요. 당시에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뭐 영어로 된 서적들은 대부분 영미법 체계의 국가에서는 섹스 오펜더 성범죄자들이 가장 재범률이 높고 그리고는 언젠가는 그렇게 반복하다가 인명피해를 낼 수도 있는 가장 하이리스크 제일 고위험군이라고 책들마다 설명을 하고 있었고 그 이제 고위험을 관리하는 다양한 제도가 그래서 필요하다. 단순히 형벌만으로 이게 제재가 되기가 어렵다. 제어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속성이다. 이렇게 다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컨대 전자발찌 같은 이런 거.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런 종류의 보안 처분은 사실은 다 위법이었고 그리고는 이제 범죄자가 개인차가 있다는 전제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법에 정해진 법률대로 모두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집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었고 당시에 우리나라는 성범죄가 친고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가진 그 수용자 데이터 안에 수천 명의 자료를 저에게 넘겨는 줬는데요. 그 자료 안에 10%도 성범죄자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무슨 말이죠? 징역살이를 안 갔던 거죠. 저는 이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들 자료를 받다 보니까 성범죄자들은 모두 이제 합의가 돼서 다 빠져나가고 사실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 조폭이나 조직폭력이나 뭐 이렇게 강력범죄자들, 살인범들 이런 분들만 계셔가지고 사실은 영어로 된 책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섹스 오펜더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리고는 한편으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성폭력 피해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사실은 형법에 쓰여져 있는 대로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거니. 예컨대 양형 기준대로 교도소 안에서도 엄중한 이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의 경중을 형법대로 정해서 이제 기준을 만들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한편으로 의문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아마 남자 연구자였으면 그런 의문을 안 가졌을 텐데 여자 연구자이다 보니 성폭력 피해가 틀림없이 심각한 뭐 부작용을 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뭐 형법대로 이제 성범죄자는 경미한 이제 관리를 받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했어요. 그렇게 초창기 연구를 목적으로 범죄자 면담 요청은 다 거절당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교도소에 들어가서 흉악범죄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기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안 무서우셨어요? 어쨌든 그때로선 굉장히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문 서적을 보면서 해외 파견을 보내달라고 학교에다 요청을 했고 2002년도 3년도에 그래서 텍사스 주립대학에 제일 교도소가 많은 지역으로 이제 파견을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도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안에서 이제 범죄자들의 위험 수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소위 섹스 오펜더들 중에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안에서 심리학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볼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직접 만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해결되지 않는 거가 있구나. 이 법대로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범죄자를 만나는 일부터 일단은 그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이제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만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두려움을 갖는다거나 경계심을 갖는 것보다 뭐 제가 워낙에 그 연구 때문에라도 궁금증이 사실은 더 앞섰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기자 뭐 별로 두려움 없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게다가 여성학자인데 뭐 특히 또 성범죄자 같으면 또 성과 관련된 범행 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질문 같은 것도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대답들을 하나요? 처음에는 경계심을 가지죠.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자이다 보니 뭐 라포가 형성되는 그러니까 공감대를 느낄 때까지 굉장히 그 주변 그 어떤 정보부터 먼저 교류를 합니다. 면담 기법이 따로 있죠. 네, 신뢰관계를 일단 구축하고 난 다음에 뭐 개인의 취향을 묻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면 사실은 여자이기 때문에 숨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내가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성별에 관계없이 본인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거, 뭐 본인의 개인적인 취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범죄자별 특성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조금 아까 우리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연쇄 살인이 늘어나고 있다. 또 이후 범행 동기를 제대로 모르겠는 어떤 그런 게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뭐 심지어는 뭐 사체를 훼손하는 뭐 이런 끔찍한 것들도 막 좀 자꾸 빈발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언론지상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제가 한번 그냥 툭툭 던지겠습니다. 사이코패스란 단어가 등장하고 뭐 조현병 등의 정신병력이 등장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 묻지마 범죄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이거 좀 분류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고 뭐랑 뭐는 어떻게 연결되고 이러면. 네, 뭐 지난 십수년 사이에 이제 너무나 많은 범죄에 대한 호기심들이 생겨가지고 사실은 용어도 이제 낯선 용어가 범람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뭐 어떻게든 이유를 설명해야 됐었고 그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국내에서 뭐 이루어졌던 연구로는 불충분하고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결국은 사이코패스라는 용어였던 것으로 저도 기억납니다. 예. 우리나라의 유영철 사건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소개된 것이 결국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리고는 중간에 피해자의 타입이 바뀌어가지고 더군다나 상당 부분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그런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영철 사건이 등장하면서 대체 얜 누구냐, 얘를 뭘로 불러야 되냐, 네,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학계에서 사이코패스라는 이제 북미 지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지만 그런 용어를 도입하게 됐고, 그래서 이 친구의 이제 어떤 성격적인 특징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이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한국말로 옮기면 뭐가 돼요? 정확한 용어가 없습니까? 정확한 용어가 없다 보니 한글로 그냥 사이코패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훌륭한 용어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냉혈한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냉혈한? 네. 근데 이제 그 냉혈한은 애시당초에 무슨 신경학적인 연구를 근거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용어는 아닌데요. 그렇죠. 그 글자의 뜻을 보면 피가 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이코패스들에 대한 신경학적인 연구의 결과들을 보면 실제로 굉장히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신경계가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반응들을 많이 보입니다. 신경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공포스러운 장면을 이제 목격했다. 그러면 이제 가슴이 뛰고 맥박이 증가하고 혈압이 증가하고 이제 자율신경계가 막 흥분을 하는데 사이코패스들은 그런 걸 봐도 가슴도 뛰지 않고 맥박도 증가하지 않고 어떨 때는 심지어 응시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도 하고. 아, 그래요? 궁금증을 느끼고 뭐 이런 종류의 이제 독특한 반응들을 보인다는 생리학적인 연구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은 뭐 뇌기능 연구까지 외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이제 신경계의 활성화의 특이성을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액티베이션이 잘 되지 않는 특성은 결국은 우리나라 말 중에 냉혈, 예컨대 이제 잘 흥분 안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합하는 특성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용어가 굉장히 훌륭한 용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공포스러운 장면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또 달리 말하면 사람들의 어떤 슬픔이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 이렇게 연결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잔혹행위를 계속 반복을 하려면 그만큼 본인도 어떤 자질적으로 이 받쳐주는 특성이 있어야 그래야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보통 사람들은 내가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계속하기보다는 멈추도록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지하철에서 붐비는 지하철에서 남의 발을 밟았다. 버스 안에서 발을 밟았다. 그런데 밟힌 사람이 갑자기 비명을 지른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거를 잠깐 관찰하겠지만 그 원인을 알고 아 내가 이 원인 제공자구나. 내가 발을 밟아서 이 사람이 아프구나 하는 걸 알면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래서 발을 확 뽑아야지 그게 이제 정상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뇌의 부위가 활성화가 돼야 발을 떼서 고통을 주는 행위를 억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고통을 주고 있구나. 라는 게 사실은 나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로 정서적으로 흥분이 돼야 결국은 그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 원인이 되는 발 밟는 행위를 그만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이코패스들은 그런 종류의 흥분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스러운 행위를 했다. 피해자가 울고 공포를 막 호소를 한다. 그러면은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종류의 뭐 특이한 반응을 보이도록 자극을 제공했구나 정도로 생각하지 그 고통 때문에 나까지 두렵고 소름이 끼치고 이런 반응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가 누구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일종의 나의 존재감의 확인? 이런 형태로밖에는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이제 그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 이해하기가 상식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자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결국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그러니까 어떤 성격적으로 결함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방금 말씀은 어떤 뭐 뇌의 신경전달 물질 등등의 생리적인 어떤 그런
질병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그렇게 O와 X의 문제로 해결이 사실은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정신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스펙트럼 상에 있는 거고요.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약물을 먹어야 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이 되지만 많은 현대인들은 어느 정도의 정신장애는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특히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상의 테두리 내에 여전히 성격장애는 존재합니다. 예, 물론 뭐 정신의학적으로는 정상이 아니라고 지칭할 수는 있겠으나 성격이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정신과에 가서 진료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없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해 보자면 지금 이런 이제 특이성은 사실은 정상의 범주 안에 여전히 들지만 왜냐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자기에게 뭐가 손실이 되는지 너무 뻔히 잘 알아요. 그리고는 뭐 예를 들자면 타인을 목을 조르면 숨질 수 있다는 걸 알고 목을 조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합리적 의사결정은 할 수 있으나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파생되는 피해자의 고통이나 그런 건 못 느낀다. 그렇죠.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의 장애 요인은 사실은 개인차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심각한 장애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그 정도의 신경학적인 특이성은 사실은 음악을 전공한 작곡가하고 음치하고의 차이 정도인 거죠. 우리가 음치라고 해가지고 유달리 형사 책임을 많이 지거나 뭐 장애 진단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개인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고 공포스러운 데에서 흥분하는 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살인을 저지른다? 그것도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중에 일부가?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지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 높지 않은 사람도 있죠. 예. 맨사 회원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적 성공을 거두는 건 아닙니다. 물론이죠. 네, 그 정도의 이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유전적 소양을 다 다르게 가지고 태어나는데 문제는 환경적으로 그 유전적인 결핍을 뭐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제도 안에서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고 살면 나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별로 없으나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타인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도록 유전적인 성향을 타고났는데 그랬다가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고 뭐 가정은 결손이 되고 학교는 중도에 포기해서 사회화가 되어가는 과정에 결핍이 생기고 그 결합되면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뭐 청소년기부터 비행을 일삼게 되면 그 길거리에서 착취를 보통 당하죠, 아이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 착취받는 경험들을 누적되면서 결국 남을 착취하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다. 결국 어차피 약육강식이니까 내가 피해를 안 당하려면 남을 뭐 피해를 주는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가치 체계를 갖게 되면 사실은 뭐 사이코패스로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특이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좀 설명이 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혹시 서구 사회 연구 결과가 뭐 몇만 명 중에 한 명꼴 뭐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이 사이코패식한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리포트를 하죠. 무려 1%나?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이 환경적 요인 때문에 그 1%가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죠. 그 1% 중에 범죄자가 되는 확률은 혹시 연구된 건 없나요? 그거는 뭐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고요. 뭐 연구에 따르면 예컨대 그런 냉혈한 같은 이성적인 그런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성격을 가진 자들 중에 정치인들도 많고 뭐 그런 남위에 군림하는 위치에 가는 사람이 많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종류의 위치에 그런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아마 사회적으로 굉장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격적인 문제를 안고도 잘 살아가는 이런 이제 그 생활을 하겠죠.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이 유전적 내지는 성격적 특성을 가진 사람을 범죄를 저질렀어요. 네.
이 사람은 정신병이 있으니 감형해야 합니다라든지 이건 안 되는군요. 그 안 대상이 되죠. 네, 그러니까 대상이 아닌 거죠. 정신병이라고 부르려면 일단 현실 감각 능력상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현실 굉장히 과하게 현실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본인에게 손실이 되는지 너무 뻔히 아니까 어떨 때는 형사 절차 내에서 뭐 정신이 맨정신인데도 정신병 환자를 흉내내거나 그렇게까지. 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신병하고 약간 본질적으로 다른 특이성인데 그걸 뭐 굳이 널리 봐서 장애라고 부르겠으면 부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책임 조각 사유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뭐 특이성이 좀 존재하는 정도, 알겠습니다. 뭐 외향성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설명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런 사람들을 미리 찾아내서 어떻게 예방할 방법은 없겠군요. 아, 참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소양이라는 게 뭐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 살 때부터 이 외연화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안 드러나니까. 네, 뭐 어떤 인생을 살면서 40대에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뭐 30대에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결정적 그 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막 누적되면서 생활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결정적 계기가 있을 때 사실은 어떤 사람들에게 극소수 드러나는 그런 특성이다 보니 사실은 미리부터 알기는 일단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다만 범행을 저질렀는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다. 네. 그러면 추가로 어떤 조치는 필요하겠네요.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럴 때 재범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요인으로 그럼 매우 높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고려하는 경우는 있죠. 그러나 그렇죠. 성격이 잘못됐다고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성범죄를 여러 번 저질러 왔어요. 지난 30년 동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단순히 뭐 어떤 성적 욕구 가 아니라 뭐 예컨대 상대를 그야말로 능수능란하게 굴림하고 착취하는 게 더 목적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성격이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재범 요인이 될 수 있죠. 될 수 있죠. 네. 그럴 때는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범죄자들의 범죄 습벽은 일종의 생활 습벽이거든요. 그런 생활 습벽에다가 플러스 성격적인 내재적인 어떤 문제까지 있다면 그 사람은 고치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방송을 쭉 따라 보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 아이고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사나 이렇게 느끼실 분들 계실 것 같은 게 사이코패스적인 사람은 그런 공포심이니 뭐 불쌍함이니도 전혀 느끼지 않고 심지어는 재미삼아 굴림하는 맛에 살인도 저지르고 강간도 하고 이런다는 거 아니야. 근데 미리 예방할 수도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런 범죄자를 잡아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성격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더 오래 가둘 수도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하는 게 보안 처분입니다. 보안 처분.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징역 기간, 예컨대 형벌은 사실은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일종의 응고적 차원에서 이제 처벌이 주어지는 거고요. 문제는 그 응고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이제 그 처벌로서 형사 책임이 소각됐다고 해도 재범 가능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입되는 게 보안 처분들이고요. 전자발찌가 비교적 굉장히 성공적인 이유는 사전에 미리 잘 감별을 해가지고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을 지금 전자발찌를 채워놨기 때문에 사실은 극소수이지만 전체에 비하여서는 재범률이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깔아앉는 낮아지고 있다. 이런 이제 특이성을 보이죠. 그리고 이른바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사이코패스들이 저지른 범죄일 수도 있는 거죠.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데 이제 그 묻지마 범죄라는 것은 그냥 글자로만 존재하는 죄명도 아니고 그냥 뭐 별칭이고요. 이른바 속칭이고. 네, 속칭이고 사실은 지금 이제 지난 한 3년 전부터 묻지마 범죄자들 중에 이제 수감돼 있는 사람들 중에 연구에 동의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사람을 죽였냐를 물어보는데 그렇게 쉽게 얘네들이 전부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부르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밝혀내야 되는 거죠. 예컨대 소위 묻지마 범죄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이 뭐냐를 일단은 연구를 해야 그래야 사실은 거기에 적합한 형사 정책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데 찾아다니면서 보니까 한 3가지 유형 정도는 감별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뭐 기존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사이코패스가 한 유형이 하위 유형이 존재하고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뭐 아주 징벌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파퓰레이션이라고 보이고 전과도 많고 이미 그러한 이제 특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사람들은 정신병이 있어요. 정신병이 있는데 정신병 중에 이제 대부분의 정신병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위험한 일을 하는 정신병자들이 좀 있어요. 뭐 한 10%에서 한 20% 정도 폭력적인 에피소드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정신의학적으로도 잘 관리가 돼야 그 위험성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건.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분들의 문제는 자기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가족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조건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정신병에 대한 관리를 해주고 약물을 복용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약물 복용이 안 되고 먹었다 안 먹었다 하고 뭐 처음에는 사소한 폭력을 저지르지만 점점 이제 그 습벽과 증상이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묻지마 범죄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사건이 강남역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3번째 유형은 전과도 없고 정신병력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이제 행각에 연루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다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거의 정말 이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전부 끊어지는 이런 이제 처지에 놓여 있는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절박한 상황. 네, 뭐 신용불량자가 된다거나 뭐 그래서 가족들이 다 연락을 끊거나 그래서 이제 도심권을 떠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전하면서 누군가를 원망을 하면서 결국에는 나를 이런 종류의 지경에 빠뜨린 누군가가 결국 내가 죽고 싶은데 그 사람을 일단 먼저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대상자는 자기보다 지위가 높고 뭐 여러 가지로 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데 문제는 흉기를 들고 나가서 막상 죽이는 사람들을 보면 힘없는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 그 높은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다가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적대감을 결국은 만만한 대상에게 풀다 보니 결국은 검거돼서 뭐 그런 피해자랑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냥 흉기 난동에 목숨을 잃거나 이런 이제 지경이 되니까 결국은 동기를 알 수 없어서 그냥 묻지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3가지 타입은 최소한 뭐 변별이 가능하다. 라는 정도의 이제 결론까지는 났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이 따라와야 되는데 일단은 정신병이 있는 자들은 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도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꼭 도입이 돼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병식이 없기 때문에 약을 먹으러 자발적으로 찾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의 그 장애 증상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피해망상이에요. 누군가 나를 해코지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흉기를 들고 다녀야 되고 흉기를 들고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망상이 심해지면 그냥 막 흉기를 휘두르는데 밑도 끝도 없는 등산객이 죽는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실은 거죠. 상대방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해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거죠. 그냥 하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를 애시당초에 병원에 입원을 열심히 시켜놓고 약물을 복용시켰으면 그럼 그런 사건은 막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허술한 이제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치료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서
결국은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출소하면 알겠습니다. 대부분 예. 재범 기간이 짧습니다. 이런 예, 사람들은. 예. 예. 그리고 그냥 이런 것도 아닌 아까 말씀하신 정말 이 절박한 상황에 빠져서 사회적 관계망도 끊어지고 그냥 죽기 전에 누구라도 하나 뭐 이런 식의 것은 무슨 대책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경제 사정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고 사회적 보이고요. 안전망? 네. 그리고는 이제 개인 파산을 신청하게 한다거나 또는 뭐 회생 신청을 한다거나 이러한 이제 공식적인 절차로 이 사람들을 포섭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혼자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그냥 원룸에서 뭐 컴퓨터만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거나 네. 밤낮이 바뀌어가지고서는 이제 낮에는 활동을 안 하고 밤에만 나와 돌아다닌다거나 이러면 사실 접근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도 비슷한 추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그런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들이 많이 부각되면서 그래서 이제 도입한 제도가 뭐냐면 히키코모리 서포터즈 제도라는 걸 도입했어요. 예.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를 지역사회에서 뭐 주민센터 같은 데서 파악을 하면은 그럼 그 사람들이 친사회적인 테두리 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연결해주는. 그렇죠. 누군가는 찾아가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좀 대화를 나누고 말 걸어주고. 네, 뭐 절박한 그런 뭐 네, 어려움이 네, 있으면은 네. 이런 구제 제도가 있다고 설명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처벌이 두려워서 뭐 계속 회피를 한다면 사실은 형사처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받죠. 그리고 또 극복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그게 결국은 일정 기간 후에는 다 소각이 될 수 있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기도 하고. 누군가 도와주면 가능하죠. 사실. 그렇죠. 가능합니다. 네. 바로 이런 것이 범죄 심리학자들이 범죄자들을 만나서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축적하니까 대책이 제대로 나오는 거로군요. 네,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요즘에 거죠. 이 예. 정말 흉악한 어떤 몇 가지에서 떠오른 단어들을 지금 쭉 설명 들어보니까 사이코패스적이다 그러면 복역 후 보호 처분 강화 이쪽에 대책이 필요하다. 네. 또 정신병으로 인한 어떤 것이다 그러면 강제로라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등등의 이런 좀 사회적인 요인이 강한 이거는 사회적으로 풀어야 한다. 네. 도와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대책들을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 네. 우리 이수정 교수께서 이런 얘기들을 쭉 묶어서 얼마 전에 범죄와 관한 이 대중책을 한 편 대중서 써내셨더라고요. 처음으로 냈죠. 그럼 네. 연구서가 아닌 대중서를 내셨던데 네. 거기에 아주 눈에 띄는 대목이 한국형 범죄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네. 이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적 특성이라는 거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네. 뭡니까? 한국형 범죄라는 거. 두 가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뭐 주폭입니다. 술에 너무 관대해요. 우리 주폭. 네, 우리 사회는 이 술에 무지하게 관대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아무 데서나 술을 마실 수 있고, 예,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술을 마셨다 그러면 또 관대하게 처분을 하고. 음주 감경이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술 예. 마신 상태이니 심신미약 상태이므로 네. 형벌을 좀 깎아준다. 네. 이런 판결들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형법 10조 1항과 2항에 있는 그 조항은 사실은 외국 같으면 이제 정신병 환자들이나 뭐 이런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조항인데 우리의 경우에는 음주 감경, 만취에도 적용을 하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폭력 같은 경우에 다 술 취해서 폭력으로 연루됐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은 그냥 위야무야 당사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냥 예. 다 사라져 버리니까. 예. 문제는 그게 사실은 일종의 습벽처럼 굳어지거든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행위가. 그래도 처벌 안 당하니까 술 먹었다고 하면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결국은 이어져서 반복되고 네. 그 강화되고 네,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네. 동네마다 사실은 그렇게 말썽 부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죠. 그런데도 손을 댈 수가 없이 이제 예. 뭐 기껏해야 벌금형 정도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관대한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과거에는 성폭력을 해도 술 마셨다고 기억 안 난다고 해가지고 감경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요? 예, 뭐 아동 성폭력의 감경 사안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조두순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있으면 출소한다면서요? 네, 조만간 출소합니다. 2년 이내로. 근데 이제 아이는 전혀 아직 회복을 못한 상태고. 그때도 음주 감경이 네, 음주 감경 적용했었죠. 이야, 예, 그래서 이제는 못하죠. 네, 법률 개정이 됐습니다. 법 개정해서. 네, 아동 청소년 성폭력 같은 경우에 음주 감경을 배제하도록. 예. 그러나 나머지는 여전히 음주 감경이 적용되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살인, 폭행 이런 데 음주 감경이 아직도 돼요? 네, 됩니다. 예, 그런데 외국은 문제는 이런 거 없죠?
예,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음주 습벽을 분석을 합니다. 판결 전 단계에서 예를 들자면 뭐 음주 운전으로 걸렸어도 음주 운전으로 과거에 걸린 적이 있으면 술을 마시면 본인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거를 이미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술을 마시는 행위로는 감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중합니다. 오히려 가중, 네. 감경이 아니라 네, 자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뭐 계속 술이나 약물을 하니까 네. 그걸 네가 책임져야지.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감경해 주느냐 이런 거죠. 예. 그게 한 가지 굉장히 지배적인 그런 문제이고요. 그러면서 한국적인 특징인 주폭이 만들어졌다. 네. 그러군요. 네. 그리고는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범죄의 근본인 가정폭력입니다. 예. 가정폭력. 옛날에 친고죄가 있을 때 우리나라는 성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어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이건 범죄도 안 되는데 왜 합의를 안 해주느냐를 따지던 시절이 있었죠. 네. 가정폭력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요. 부부간에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부부싸움 정도로 칼로 물베기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심각한 일이 아니다. 공권력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예. 우리나라는 또 강력하게 이 유교적인 어떤 그 가정 보호주의가 있다 보니까 가정을 깨기보다는 어떻게든 유지하는 게 좋다. 맞지만 네가 참으면 가정은 유지된다. 그러니까 폭력 피해자 보고 참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전히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 가정폭력 문제는 그래도 사회적 공론화되기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에도 한 100명 정도의 여자가 남편이나 전 배우자 또는 애인에 의해서 사망하고 있거든요. 이걸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1년에 사망하는 여자가 몇 명인데요? 살인으로. 살인으로 사망하는 여자가 그거보다는 훨씬 많죠. 한 뭐 3배 정도 되는데요. 예. 그중에 한 100명 정도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3분의 1? 네, 뭐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그렇게 해서 사망합니다. 여성 네. 살인 사망 사건의 피해자 2분의 1에서 3분의 1이 네. 배우자나 애인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주 가까운 이제 그 지인들에 의해서 네, 동거인이나 사망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돌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1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2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지속적인 그쵸? 폭력에 시달리다가 평생 동안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건들이죠. 이게 가정폭력 요즘은 아동학대. 네, 다 연결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은 뭐 물론 안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최근에 일어났던 몇몇 케이스는 아동 학대, 아이가 갑자기 주민등록상에서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왜 사라졌는지 보니까 애가 뭐 3년 전에 뭐 폭행을 당해가지고 안매장이 돼서 주민등록상에 이제 사라지게 되고 예. 뭐 넷째를 둘째 둔갑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입적하려고 했다가 이제 발각된 사건 이런 것들에 보면 엄마 아빠가 다 이제 아이를 죽이고 매장한 데 뭐 공범 관계에 놓여 있는. 근데 이제 자세히 그 부부 관계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남편이 아내를 너무 많이 학대를 해가지고 여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혼인 관계를 떠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그 스트레스가 아이를 폭행하는데 가담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아동 학대로 이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네,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그 사건은 제 기억으로 21살짜리 엄마가 애가 넷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 엄마가 첫 아이를 낳은 나이가 17살이에요. 그러면 그 17살이 여자아이가 과연 유부남이었던 남편, 나이도 뭐 거의 20살 가까이 많은 그 남편과 정말 사랑해서 결혼해서 애를 그렇게 많이 낳았을까? 그건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폭력에 의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엄마가 지금은 가해자로 돼 있습니다. 예. 피해자였을 텐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일 수 있다. 예.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체포 우선주의를 도입을 하자는 얘기들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지금 이제 경찰이 일단은 문이라도 뜯고 집안에서 막 비명 소리가 나면 과거에는 문 열어줄 때까지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문이라도 뜯고 들어가서 피해자를 맡고 있는 사람을 이제 생명을 구하자는 주의로 돌아섰습니다. 네. 네, 돌아섰는데 근데 문제는 기소율이 10%입니다. 기소를 안 해요? 기소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왜요? 안 하기도 하는데다가 이제 가정 보호주의가 있으니까 뭐 맞으면서라도 어떻게든 개선해 보겠다 그러면 피해 당사자들 얘기와 가해 당사자들 얘기를 듣고 그냥 위야무야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돌려보내고요.
그러고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피해자들이 장기 폭력에 노출이 되면 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돼요. 그렇게 되겠죠. 예, 피학대 뭐 증후군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내 힘으로 이 폭력을 끊을 수가 없다. 나는 구조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자포자기 심정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이제 그 여성들에게 반의사 불벌죄가 있어가지고 남편을 처벌할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사실은 남편을 처벌하세요라고 얘기를 남편 앞에서 했다가는 남편이 다시 돌아와서 폭력을 더 심하게 할 것이 너무 뻔해가지고 예. 더군다나 이제 경제력이 있는 남편으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는 이 무기력한 여성들이 어떻게 내가 내 아이를 데리고 살 수 있겠느냐. 방법이 없으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처벌을 아이고. 원하지 않는다. 고소취하를 하고 뭐 검사도 경각심이 없으니까 그냥 당사자가 고소취하하는데 그럼 불기소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10%밖에 기소가 안 되는 거.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 지난번에 판사님, 미국 이제 통합재판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담 판사님이 가정폭력 사건, 거기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뭐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사사건까지 다 한꺼번에 다루는 통합법원이 있어요. 예. 그리고는 그 법원은 이제 가서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판사님이 오셔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는 100% 기소한다, 일단. 100%? 네. 기소율 100%다. 그러니까 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죠. 피해자의 반의사 불벌죄가 없어요, 일단. 그래요. 네, 이건 심각한 사건이다. 폭력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일단은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단 피해자를 보호한다. 예. 그리고는 분리하죠. 그리고는 가해자는 처벌을 이제 하는데, 문제는 전담 재판부기 때문에 그 판사님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그 가정에 개입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건부 처분을 일단 도입하는 거죠. 6개월을 띄워놓고 너가 치료 명령을 내가 6개월 할 테니까 한번 6개월 후에 중독, 뭐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들 다 치료되고 폭력 습벽이 사라지는지 그때 두고 보자 해서 안 되면 그때 가서 징역사를 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부 처분과 뭐 형사 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 강력한 법적인 제지력과 판사의 깊은 관심도와 뭐 기소는 일단은 100% 다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가정폭력이 그렇게 쉽게 유야무야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로서는 갈 길이 먼데요. 말씀 들어보면 무지하게 어렵죠. 일단 반의사 불벌죄부터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없애야죠. 그리고는 이제 그런 와중에 아이들의 문제는 그렇죠. 그 가정법은 아이들 문제까지 양육권까지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처벌법에 학대를 하면 부모로부터 분리해서 친권을 제한하고 아동은 보호시설로 보낸다. 면 해피엔딩인 줄 알지만 사실은 보호시설에서 아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과연 해피엔딩일까를 생각하면 이게 지금 사실 아이들의 뭐 복지를 위한 그 법인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학대 가해자만 처벌하고 종결시켜버리는 알겠습니다. 법인지 사실 고민이 되죠. 특히 이런 가정폭력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이게 지금 빈 구멍이군요. 그렇죠. 아동 학대의 피해자나 가정 폭력의 피해자를 국가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까지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쭉 말씀 들어보면 범죄자에 대해서도 유형별로 잘 접근해서 후속 조치를 잘 하는 나라가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자 맞춤형으로 필요한 지원을 잘하는 나라이군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그게 선진국이군요. 전제는 개인차입니다. 네, 제가 심리학자라서 개인차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사람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범죄자도 피해자도. 네, 누구나 그렇죠. 다릅니다. 누구나 다른데 그 다름을 제대로 평가를 해서 정책에다 반영을 하는 아주 세세한 그런 절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개인차가 무시되고 그야말로 이 뭉뚝한 정책이 집행이 사실은 되어 왔죠. 우리 사회는 뭐 교수님도 좀 아까 몇 번 강조하셨죠. 뭐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급속도로 빠른 어떤 진전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네, 그럼요. 제도적으로. 그렇죠? 하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어느 수준입니까, 지금? 어느 수준? 선진국이 이제 대학교를 갔다면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를 한 5학년, 6학년 뭐 아직 졸업은 못했지만 여하튼 열심히 쫓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처음에
뭐 형사 정책 분야로 뛰어들었을 때는 아무도 이런 연구를 안 했었어요. 아예 네. 연구자도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범죄자들도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법무부 회의에서 그랬더니 많은 실무자들이 이상주의다. 예.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예, 뭐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작년에 그 교정본부에 심리치료과가 설치가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많이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설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과 개인 상담과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면 사람들을 갱생시키는데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분명히 나올 반응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네, 네. 아니 범죄자는 그냥 무조건 극형에 처하면 되지. 이런 반응 보이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주신다면. 어차피 돌아옵니다. 네, 세월은 가고 10년이든 20년이든 어차피 우리 옆으로 돌아오고요.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이 다시금 이제 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안 하려면 사실은 공존해야 된다는 전제를 받아들여야만 해요. 예. 네. 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인 대한민국 그러나 갈 길은 분명히 아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는 압니다. 갈 길 모르고 헤매는 것보단 나으니까 네. 빨리만 가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모두 안전한 사회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되겠죠.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 오늘 좀 제대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